다음은 정치권 소식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정치권에서는 크게 보면은요, 두 갈래의 경쟁이 진행 중입니다. 한 갈래는요, 대선을 겨냥한 여당 내의 경쟁이 있고요. 또 다른 갈래는 이제 4월입니다. 얼마 안 남았는데요. 보궐선거를 겨냥한 또 경쟁이 있습니다. 두 경쟁 오늘 다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대선과 관련된 이야기부터 보겠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 대선 주자 지지율 요즘에 굉장히 높습니다. 일강이란 표현이 좀 굳어지는 듯합니다. 이재명 치고 나가자 여당 일부 대선 경선을 늦추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의 이 규정을 보면요. 대선 후보는요. 대선 180일 전에 선출하게끔 돼 있어요. 이게 당원에 있습니다. 근데 이 당원 개정 요구 목소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요구 목소리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이유가 있겠죠. 여기 설명돼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 견제를 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거죠. 당내 역학구도 작용. 그리고 3심 앞둔 김경수 배려 셈법까지.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기 위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까지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뽑으면 명분은 그렇습니다. 여당에서 대선 후보를 빨리 뽑으면 야당으로부터 견제가 집중적으로 들어간다. 이거 불리하다. 그러니까 천천히 뽑는 게 좋다. 뭐 이런 이유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일각에서는 이게 이재명 견제다. 이런 시각이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요. 다음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그의 기본소득은 정의롭지 않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이재명을 흔들 수 있나. 지금 임종석 전 실장이요. 지금 자주 의견을 내고 있는데 그 의견의 상당수가 이재명 지사를 견제하는 내용입니다. 비판하고 있죠. 기본소득과 관련해서요. 근데 이 제목은 임종석 이재명을 흔들 수 있나라고 묻고 있습니다. 86그룹의 대표주자 연일 지지율 1위 이재명을 비판하고 있다. 그럼 과연 이게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인가? 대선판을 흔들 수 있다라는 전망과 지지율의 벽이 너무 높아서 이거 안 됩니다라는 전망이 있다고 합니다. 평가가 갈리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김재욱 교수님. 네. 요 앞선 기사입니다. 네. 이 대선 후보, 대선 180일 전에 뽑아야 되는 걸로 좀 당원에 있거든요, 규정이. 근데 이 규정 고쳐서 뭔가 늦게 대선 후보를 뽑을 수 있을까? 이거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정권을 재창출하는 거겠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네. 근데 말씀하신 당원 규정에 의하게 되면 대선전 180일까지니까 적어도 올해 9월 초에는 민주당 후보가 나와야 되는데 네. 생각을 해보시면 4월 달 보궐선거가 있습니다. 보궐선거의 어떤 여파에 따라서 3개월 정도 시간밖에 없는 상황에서 바로 소위 7월부터 경선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니까요. 이렇게 했을 때 상당히 많은 변동이 있을 거라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9월에 후보를 뽑게 되면 6개월 정도, 내년 3월에 대선이니까요.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있는데 6개월 동안 맹공을 당하게 되면 또 처참해질 수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요. 과거에 노무현 후보 같은 경우도 당내에서부터 반발들이 상당히 심했던 측면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시간적인 고려도 해야 된다는 측면이 또 있고 세 번째로는 다 아시겠지만 친문 지지층 중에서는 반 이재명 정서가 상당히 많이 깔려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 그룹 내부에서도 비토 그룹들이 적지 않은 상황인 거예요. 그런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지금의 지지율 구도를 봤을 때에는 많은 부분들 견제의 흐름들이 분명히 만들어질 겁니다. 근데 이 견제가 중요한 건 하나의 견제가 그룹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반 이재명 그룹화될 수도 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좀 그런 측면에서 적어도 4월 보궐선거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4월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지게 됐을 경우 저는 3개월 정도의 수습 과정을 통해서 대선 후보의 경선에 들어간다? 상당히 좀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4월 이후부터 상당히 많은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적어도 180일 이전이 아니라 10월, 11월, 12월까지도 제가 볼 때 늦추는 방법들에 대해서 고려할 수밖에 없다. 또 그렇게 진행해 가는 것이 야당의 공격을 막아낼 수도 있는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또 다른 후보들 있지 않습니까? 소위 지금 이낙연 당대표나 그다음에 정세균 총리, 그다음에 민종석 전 비서실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시간이 필요한 거죠. 지지율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당 내외에서 정권 재창출을 위한다라고 하는 대의 명분을 내걸어서 예. 내부적인 합의를 통해서 충분히 시간을 뒤로 늦출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재명 경기지사 같은 경우도 여기서 반발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의 명분이 있는데 예. 자신의 지지율만 가지고 얘기하게 되면 상당히 당 내부에서 뭐 반발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저는 그래서 4월 보궐선거 결과에 따라서 충분히 이 얘기가 진행이 될 것이고 저는 충분히 뒤로 늦출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김주호 교수께서 여러 가지 이유를 설명하시면서 가능성이 있다고 보셨잖아요. 그런데 그 이유를 추리면 한 2개 정도로 묶이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유가 보궐선거 끝난 이후에 대선 후보가 경하기까지 시간이 굉장히 짧더라. 예년에 비해서 짧더라. 그리고 미리 뽑으면 야당의 공격을 너무 많이 받아서 상처를 입을 수가 있다. 이게 한 가지 이유고요. 또 다른 이유는요. 이재명 경기지사 탐탁치 않다. 당내 분명 분위기가 있다. 그래서 다른 주자군이 등장할 시간을 주려고 한다. 뭐 이게 2가지인데 2가지 중에서 진짜 이유는 뭡니까? 제가 봤을 때 진짜 이유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대의 명분은 예. 정권 재창출할 수 있는 좋은 조건과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대의 명분이겠죠. 명분이고. 하지만 내부에서는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자기들이 계산을 하겠죠. 어떤 것이 뭐 예를 들면 대선 후보 같은 경우, 대선에 나가실 후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가장 자신에게 유리한 시간표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라는 고민을 할 것이고요. 예. 또 대선 후보가 아닌 당내 의원들이나 지지층 같은 경우는 지금의 상황과 관련해서 소위 이재명 지금 경기지사의 독주 구도를 그대로 볼 수는 없다. 그렇다고 얘기한다면 지금 독주하는 모습 자체가 민주당 내의 주류인 친문 당원, 친문 의원들은 좀 굉장히 불편한 건가요, 지금? 다 아시겠지만 여전히 과거 문재인 대통령 경선 과정에서 예. 그 당시 소위 지금 이재명 경기지사와 관련된 갈등 구조에 대한 앙금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여전하다. 그건. 네, 그리고 또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비토층 같은 경우도 경고에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런 상황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다른 후보들에게 그럴 만한 여지와 시간, 상황들을 만들어주고 싶은 어떤 하나의 그룹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그러니까 것이죠. 누군가 대안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이런 무직인 거죠. 그런 대안뿐만 아니라 또 건강한 경쟁도 필요한 거죠. 예를 들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 9월에 미리 누구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예. 아주 건강한 경쟁 구조를 통해서 솔직히 민주당이 예를 들면 지금과 같이 소위 야권의 후보가 없는 상황에서 여권의 소위 2-3명의 후보들이 계속 경쟁하는 구도로 가게 됐을 때는 훨씬 더 정권 재창출에 대한 환경이 좋아지는 거겠죠. 이 2가지 논수가 분명히 다 있겠죠. 하지만 결론적으로 개별 후보들 같은 경우는 자신에게 유리한 환경과 시간표를 만드는데 더 초점을 두겠죠. 뭔가 이렇게 여기 보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셈법이라는 표현이죠. 분명히 셈법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요 셈법에 지향하는 바는 뭐 해석이 다르겠지만 분명히 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윤시환 변호사. 이 기사 다음 기사 하나 더 본 게 있거든요. 임종석 전 실장이 등장하는 기사인데요. 임종석 전 실장 최근에도 이재명 지사에 대한 비판 목소리 계속 냈거든요. 근데 이번에 또 냈어요. 역시 기본소득과 관련된 건데 이번엔 정의롭지 않다고까지 정면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임종석 전 실장의 계속된 비판에 대해서요. 이재명 지사가 별 반응이 없어요. 이재명 지사 그동안 이낙연 민주당 대표나 정세균 총리가 어떤 지적을 할 때는 반응이 좀 빨리 나왔거든요. 근데 임종석 전 실장에 대한 반응이 없거든요. 이 반응이 없는 의미가 있을까요?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임종석 전 실장이 대권 도전을 할 거라고 생각 않는다. 이것이 이재명 지사의 생각이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반응이 없는 자체를 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제 대권 주자로서의 입지가 있는 사람이 저런 본인의 공약에 대해서 대표적 공약이라고 볼 수 있죠. 공약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다 그러면 분명히 팩트에 대한 어떤 사실적 반격을 할 텐데 예. 지금 이것은 평가거든요. 임종석 실장이 하는 것은 정의롭지 않다라고 했는데 예. 저것은 뭐 제가 볼 때 자의적인 평가 같고 기존의 민주당 등 진보적 성향이라고 자칭하는 분들이 내걸었던 여러 가지 공약 등을 보면 이것을 정의롭지 않다고 평가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어요. 실현 불가능하다라고 평가하는 건 가능해도 정의롭지 않다고 평가하는 것은 사실은 흠집내기로 보여질 수밖에 없거든요. 과연 그동안의 정의라고 평가했던 부분이 무엇이었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 보면 임종석 실장은 아마 대선 주자로서 뛰지는 않고 킹메이커 역할을 하는 것이다. 본인에 대한 평가를 선출된 윤석열로 보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믿지 못한다. 그러니까 86그룹과 친문 입장에서 보면 이재명 지사를
믿기 어렵다. 향후 대통령으로 선출된 뒤에 어떻게 대통령직을 수행할지 실력을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행보를 믿지 못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방향을 완전히 돌려버릴 수도 있다. 뭐 이런 거에 대한 그렇죠. 불신이 있다는 겁니까? 거기에 대한 불신이 깔려 있기 때문에 예. 이재명 지사가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어떤 마음을 놓지 못하고 있다라는 방증이고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그 딜레마도 있어요. 대통령 후보 이재명 지사가 선출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주당 후보로 예. 무소속 출마 여지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3자 구도로 가서는 필패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예. 이 적절한 어떻게 방향을 설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방향이 정해지지 않은 것 같아요. 방향이 정해졌다면 저 정도 낮은 수의 공격으로 오지 않거든요. 예. 근데 아직까지는 내부에서 방향 정해지는 이런 큰 컨센서스가 없다. 흔드는 정도 또는 문제 제기하는 정도고 그 말은 뭐냐면 대안이 아직 확실치 않다는 거죠. 민주당 내에서도 압도적으로 앞서 나갔던 그 이낙연 현 대표의 행보가 또는 지지율이 좀 떨어지고 있고 정세균 총리의 지지율은 오르지 않고 있단 말이죠. 그 상태에서 김경수 지사의 경우에도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고 나머지 대체 주자로 평가받을 수 있는 분이 사실상 없어요. 아직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신뢰는 안 가지만 예. 탐탁치는 않고 그렇다고 대안은 뚜렷지 않고 이런 상황의 딜레마적 언행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다 고민이군요. 그러면은 이재명 지사도 고민을 하고 있는 거고 어떻게 대응을 할까 이런 비판적인 움직임에 그리고 임종석 전 실장 뭐 여기는 여권의 어떻게 보면 핵심 인물일 수도 있어요. 근데 계속 지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반응이 없어요. 이재명 지사가. 근데 지금 윤기찬 변호사는 이재명 지사의 생각에 따르면 임종석 전 실장은 대권 주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굳이 반응을 볼 필요가 없다.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요. 그냥 만약에 반응을 보인다면 예. 저것이 임종석 전 실장으로 대표되는 한 세력과의 전면전으로 비화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내 경선을 앞둔 입장에서 보면 정책적 경쟁이 아닌 대선 후보와의 당내 세력과의 어떤 다투로 비춰질 수가 있어서 전선이 형성될 그렇죠. 수도 있다라는 본인 거네요. 입장에서는 그렇게 그런 길을 가지 않죠. 아주 부담스러운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런 기사 등에 지금 보면 군데군데 고민이 막 묻어나 있습니다. 지금요. 자,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이 기사는 이재명 지사의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서 집중을 좀 하고 있어요. 독주 이재명, 대권 주자들 집중 견제를 뚫고 순항 이어갈까 이겁니다. 순항할까. 지금 보면 이낙연 대표, 정세균 총리도 이재명 지사에 대한 비판을 좀 했죠.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재난소득, 뭐 재난기본소득 이런 이름이 붙었잖아요. 회의적인 시선도 있다. 그리고 이재명 지사를 비호남이라고 여기는 규정을 했습니다. 이 한계를 극복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자, 최영철 편집위원. 요 마지막 부분입니다. 비호남의 한계 극복. 본인은 비문 절대 아니다 뭐 이런 거 강조하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호남 방문도 잦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한계 극복할까 합니다. 이거 어떻게 전망하세요? 한계 극복할 강력한 카드를 이재명 지사가 갖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독주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재명 지사는 흑수저 스토리를 갖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 예. 흑수저 스토리를 가진 사람들은 대통령이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그러했고요. 예.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도 그러했고 노무현 대통령도 그러했습니다. 뭐 그렇군요. 그전에 뭐 군사정권 때도 보면 뭐 전두환, 뭐 노태우, 뭐 이런 사람들도 뭐 다 흑수저 스토리가 있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통령은 이상하게도 스토리가 없는 사람은 대통령을 시켜주지 않았다. 근데 일단 스토리가 된다.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비록 저분이 비문이고 비호남임에도 불구하고 예. 여권에서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겁니다. 저만한 상품이 없다는 것을 여권에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품 가치로는 최고이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가 1위를 달리고 있는 것이죠. 근데 왜 힘듭니까? 그것은 저분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그 이후의 행적이 그 이전의 행적을 지울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나라 역대 정권이 어떤 역대 정권도 그 이전 정권에 대해서 호평한 기억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권을 가진 사람들은 그 다음 정권에 대해서 무조건 걱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대중 정권에서 노무현 정권으로 바뀌었는데 발 뻗고 잘 수 있었는데도 발 뻗고 못 자면서 노무현 정권에서 대북 송금 특검 조사를 했습니다. 그만큼 같은 정권이어도 그 다음 정권이 굉장히 불안하다는 얘기죠. 이명박 정권이 박근혜 정권으로 넘어갔어도 박근혜 정권은 4대 강이라든가 여러 가지에 대해서 그 전 정권에 대해서
감사원 조사까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서울시장 선거가 굉장히 변곡점이 될 겁니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만약에 여당이 이긴다면 예. 이재명 지사의 입지는 굉장히 낮아질 겁니다. 아, 여당이 이기면 이기면. 이재명 지사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그렇습니다. 것이다. 왜냐하면 여당이 이긴다면 예. 대통령의 인기가 아직도 계속되는구나. 아. 그렇기 때문에 친문에서 이재명 아니어도 우리가 뭔가 할 수 있겠구나. 우리 힘이 이 정도야 이렇게 된다는 그렇습니다. 건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여당이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이재명 지사는 새로운 카드를 준비할 가능성도 있다. 그렇다면은 여당이 만약에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패배한다면 이재명 지사는 대안 없는 카드로 독주를 계속해서 확실한 대안론으로 갈 수 있다. 이거 뭔가 좀 딜레마인데요, 이재명 그렇습니다. 지사한테. 이번 보궐선거가 민주당으로 봐서는 굉장히 큰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는 앞으로의 행보는 또 예. 호남에 집중할 것이다. 호남 민심이 누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선거 판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는 앞으로 호남으로 가는 빈도를 늘릴 것이고 호남에 대한 러브콜을 계속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윤경호 의원께는 근본적인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독주 이재명 그랬어요. 근데 지지율이 꽤 높습니다. 또 일각에서 뭐 30%뭐 그 언저리 지지율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요.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 올해 들어서도 많이 올랐는데요. 이렇게 상승하는 이유는 정말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시원한 정책 그리고 뭐 신속하고 뭐 사이다 뭐 정책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파퓰리즘이라는 비판은 있지만 예. 지금 기본소득이라고 하는데 저는 정확히 표현해야 될 것 같아요. 재난지원금이잖아요. 이재명 지사는 그걸 소득을 붙여서 기본소득이라는 이름을 붙이죠. 재난소득으로 접근을 합니다. 이거 전 국민에게 다 주자. 이 얘기가 상당히 먹혀요. 그러니까 지금 국고 탕진 걱정할 때냐. 뭐 근본이 자빠져 버리면 그 다음에 뭐 무슨 소용이 있느냐. 뭐 이런 얘기가 오히려 먹히지 않았습니까? 예. 이재명 지사 그 전에 코로나 방역도 신천지 사태 때였을 거예요. 아 신천지 사태였나요? 자치단체 장에게 저런 권한이 있나?라고 얘기할 정도로 본인이 직접 팔 걷어 붙이고 본인이 직접 현장으로 가서 뭘 하겠다라고 그랬죠. 경찰 대동에서 이만희 예. 주교였나요? 그분 뭐 방역 검사, 코로나 검사 거부하고 이럴 때 직접 나섰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고 일반인들은 그러니까 골수 지지층 말고 중도나 일반인들은 박수를 보냈죠. 그러나 이재명 지사 아까 흑수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또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아픈 대목도 많지 않습니까? 그동안의 사생활 논란, 형제 간의 다툼, 예. 또 뭐 한동안 나돌았던 그 형수와의 정말 입에 담지 못할 예. 뭐 욕설 이런 것들 만약에 진흙탕 싸움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죠. 아. 지금 독주라고 하는데 저 숫자는 제가 보기엔 별로 의미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쪽 그동안에 정당 활동을 해본 사람들은 저보다 더 높은 지지율, 그다음에 우리 국민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인재 효과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거의 뭐 이해창 씨도 마찬가지였죠. 기정사실화 하듯이 근접했던 높은 지지율이 하루아침에 곤두박질 치는 이런 거. 저는 지금 여권 내에서는 아직 제대로 된 싸움이 벌어지지 않고 있다. 언제 예. 벌어지느냐.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비판을 누가 먼저 포문을 여느냐. 정권 말기에 현직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다고 하지만 이게 예. 끝까지 가기는 어렵거든요. 꼭 문재인 대통령이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을 일이 아니라도 지금 정권의 막바지에 현 대통령을 과연 누가 얼마나 용감하게 비판하고 심하게 얘기하면 밟고 넘어가려고 하느냐. 예. 거기에 누가 포문을 열고 누가 더 열심히 나서느냐에 따라서 저는 여권의 진영 내에 경쟁률이 아마 요동을 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보고 통상 지금 서울시장 선거도 서울시장 보궐선거 남아 있고요. 향후에 뭐 어떤 아까 본 당원도 바꿀 수 있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이런 상황을 통상 정치권에서는 유동성이 아주 높아졌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뭔가 바뀔 수 있다라는 거죠. 아무튼 이런 모습, 뭐 설 연휴가 끝나도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요.